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인재능 연출 맡은 전동입니다. 비도 오고 더운데 쉬는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인재능에서 민수 역할 맡은 김범준입니다. 정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인재능에서 연우 역할 맡은 전범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말씀드리자면요. 질문 먼저 해주시는 세 분께는요. 백팩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그분들은 백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티켓 받았는데요. 그 중에 또 끝나고 추첨을 해주셔서 5분께는요. 카파에서 그 장편 영화 이제 제작 과정 담은 책이 있거든요. 예,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 배우님께 질문 드릴 동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감독님께는요. 인터뷰 읽어봤던 이 시나리오를 어떤 계기가 돼서 한 4, 5일 동안 굉장히 빠르게 작업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4, 5일 동안 쓰셨다면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그 부분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디어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냥 뭔가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 영화를 쓰기 전에 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었어요. 큰 영화를 계획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과연 내가 영화를 찍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전지현 감독은 재기불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걸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오신 다음에 전지현 감독 들었어요? 감독님이 재기불능이라는 소문이 돈다. 근데 저는 괜찮지만 그림을 듣다 보니까 과연 내가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데 고민이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그런 일, 일단 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만나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그걸 굳이 또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 혼자 있는데 그때 홈쇼핑을 보다가 이렇게 여행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홈쇼핑이 좋은 게 유일하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건 홈쇼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 중독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홈쇼핑 호스트가 저한테 이럴 때 여행 가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맞아 여행을 가겠다 해서 원래 처음에 여행 경비로 만든 돈이 3,5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저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저 그때 가져했던 돈이 3,5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다 탕진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부산영화제를 갔어요. 부산영화제를 김기록 감독님이 그 살인 1대1로 가셨을 거예요. 1등 가고 그때 제 동료인 문시영 감독이 신의 선물로 갔었는데 딱 부산영화제 가자마자 제 위치가 어느 정도 날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어왔던 매니지먼트나 이렇게 소속 그런 분 배급사분들이 딱 저를 딱 피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현재 내 위치구나. 그리고 또 그런데 큰 계기가 김 감독님께서 무슨 이런 자리가 있는데 저보고 같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감독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전지현 감독 잘렸다 이런 걸 막 겪고 나니까 근데 저보고 힘을 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빨리 서울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년도에는 부산영화제에 다시 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먹고 쓰게 된 게 한 4일? 3일, 3,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 말씀 중에 홈쇼핑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 극중에 나오는 집 자체가 감독님의 집이자 사무실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님에게는 그런 재기불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또 에너지를 얻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범준 배우님께는 계속 이제 감독님하고 함께 했지만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배우 생활을 좀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좀 그런 일화인지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신의 21 네. 인터뷰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4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이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꿈은 있지만 정말 이제 나이는 계속 먹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 하시면서 그 생각은 바뀌신 거겠죠? 당연히. 네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만둘 걸 이런 이게 워낙 힘이 들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막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힘들어도 다 그냥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민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받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것과 어느 부분에서 좀 공감이 갈 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씨 연기를 한 건가요? 그 처음에 시나리오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딱 주셨을 때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호이죠. 네, 시나리오까지는 안 나온 상태였고 근데 신호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감독님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면은 조금 이름 있는 배우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받아서 영화를 제대로 찍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너는 참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민수라는 캐릭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배우가 아니더라도 배우라면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받았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감독님께서 네가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겁도 좀 났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큰 역할을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역할이 워낙 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모도 배우님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재용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서 영화를 만드시고 출연하신 건데 조모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어떤 좀 계기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 보여주면서 제안하셨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얘기 듣던 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역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부담도 됐고 내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카메라 앞에서 처음 해보는 연기가 이제 살인재능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캐릭터에 관한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촬영 전에 리허설도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점점 그래도 불안함이 사라졌죠. 그래서 감독님 덕분에 촬영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처음 찍는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파이팅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연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막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우는 그냥 단순한 아이고 그냥 본능에 충실한 아이, 그냥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이제 돈을 쓰고 싶고 그냥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들도 감독님 덕분에 이제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영화를 보다가 끝나기 전에 이제 나가가지고 감독님 배우님 뵀는데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감독님께 또 하나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살인재능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멋있고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원래 부산영화제는 좀 기프티드라는 걸로 했고 오히려 그런 살인재능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보는 관객분들에게는 해석의 여지를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정말 살인의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극 중에 이제 민수를 보면서 사회가 후천적으로 그런 재능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받았는데요. 물론 무슨 이제 보는 관객들마다 다를 텐데요. 그 살인 재능이라는 제목을 좀 생각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재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살인 재능은 솔직히 처음에 기프티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처음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제목을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또 재능이라고 하기에도 좀 영화가 재능적인 영화고 그래서 그냥 살인 앞에서 살인쟁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근데 그냥 재능에 관한 영화라 생각은 들어요. 그게 살인도 뭐든 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재능이라는 거가 있어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영화 감독을 하지만 진짜 절대로 사람들에게 권한 드리고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영화 감독이 되면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거의 영화 감독 제가 듣는 통계에 의하면 누가 말씀하시는데 극장에 개봉한 영화가 동영화 포함해서 한 100편 정도가 된대요. 근데 지금 감독조합이나 뭐 이런 데에서 등록되는 감독님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900명들은 속히 말하는 다음 영화를 준비하시는 분들 좋게 말하면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거의 90%의 감독들은 진짜 직업이 없는 상태죠. 예, 그러면은 진짜 항상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전종 너는 재능이 있어. 넌 영화를 꼭 찍을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미수도 솔직히 살인의 재능이 있고 없고는 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자신이 살인의 재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 자신감이 삐뚤어진 자신감이지만 그 자신감을 버릴 수가 없는 캐릭터를 만들기는 했었어요. 김원준 배우님께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민수라는 캐릭터에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로 표현이 좀 그렇게 하는데 빙의 됐다고 해야 되나? 이 캐릭터와 내가 좀 동일시됐다라고 했던 그런 연기의 순간이 있나요? 대부분의 배우들은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촬영한 게 이제 순서대로 거의 촬영이 진행이 됐어요. 그 영화 순서대로 촬영이 거의 진행이 됐는데 그 초반부보다는 이제 그 살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가 조금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더 많이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약간 혼돈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살인을 하고부터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좀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어떤 그런 본인이 했던 연기 그 부분이 있나요? 근데 사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 보니까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그 씬에서 내가 정말 잘했다 막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제가 이렇게 기가 죽은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원수 배우님은 이게 첫 번째 이제 출연자이긴 한데요.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지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처음 찍는 영화다 보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연우 역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서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감독님과 또 이제 배우 스태프분들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또 같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또 서로가 이제 소통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조금씩 정립이 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앞으로 다른 작품을 함에 있어서도 좀 그런 두려움이 좀 사라졌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독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김범준 배우님하고는 이제 해오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또 하실 거고 그렇게 좀 애정하시는 이유? 이 김범준 배우님이 다른 유명한 배우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나를 썼냐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다음 작품 같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 만난 게 거의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김범준 배우는 김범준 배우는 학생이었고, 근데 그 학교에 잠깐 놀러 갔다가 가장 눈에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콜이라는 단편을 찍었는데 그거는 저 아름답다 DVD 보시면 그걸 보러 드리겠습니다. 거기다를 이용해서 아름답다 DVD 광고를. 근데 그리고서 계속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그 뒤에 풍산을 같이 하게 됐고 아름답다도 같이 하고
그 뒤에 김기르 감독님이랑 메비우스랑 그 피에타를 같이 찍었고, 그리고 김도사단의 문시영 감독 영화에서 홈스위트홈하고 그 신의 선물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모든 배우들은 이런 조단역을 하면서 꿈이 언젠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단편 영화건 뭐 독립 영화건 또는 상업 영화건 배우가 주연을 하겠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 감독도 마찬가지고 주연 자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예상과 상관없이. 그럴 때 김건주 같은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이 꼭 주연을 할 때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연기에 대한 그 열망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쓰고서 김건주 배우를 쓴다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반대로 솔직히 하셨어요. 이게 더 좋은 배우를 써야 되지 않는데 나는 지금도 저의 선택이 틀리다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좀 잘 나가는 배우께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이 영화를 했었으면 했었다. 솔직히 정말 거절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매니지먼트도 있고 큰 회사에 속해 있는 배우였지만 그런 배우라면 솔직히 기회를 줄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런 배우들은 언제나 기회를 받아요. 하지만 매니지먼트도 없고 그 연기에 열정만 있는 배우들은 그만큼 기회가 받기 어려운데 그럴 때 제작자인 저로서는 당연히 이런 배우들과 작업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제 돈으로 영화를 찍고 제작할 경우 저는 매니지먼트가 없이 그냥 꿈이 있는 배우가 계속 작업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다음 작품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럼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있으니까요. 먼저 앞에 분부터 이렇게 차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잡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말씀하시고. 저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궁금한 건 간단하게 두 가지 있는데 혹시 몸에 냄새가 배는 그런 그 직업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굳이 그 닭꼬치 가게를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닭꼬치 집을 그만두고 살인 재능에 이제 눈을 뜨고 살인을 이제 저질렀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몸에 직접적인 냄새는 안 뵐 텐데 방향제를 계속 열심히 뿌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몸의 냄새는 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솔직히 제가 그 감독이 데뷔하고 나서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독 되기 전에는 뭐 메이킹 저 감독도 일할 수 있고 하는데 감독 되고 나니까 일이 다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메이킹 기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여름에 열심히 배우들 인터뷰 따고 집에 오는데 이렇게 몸에 냄새 나니까 피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풍사기 촬영이 풍사기라는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데 개봉 한 달 전에 메이킹 그 직업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냥 하루에 6만 원, 7만 원을 받는 건데 해외 가서 찍으면 되고 그냥 그 배우 인터뷰 따고 이렇게 스케치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겠구나 했는데 그때 배우가 누군가 물어보니까 공항에서 만났는데 김규리 씨더라고요. 저랑 풍사기에 같이 했던 주연 배우인데 가서 그분 이렇게 인터뷰 따고 이렇게 짐 옮기고 그런 직업이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경험 같긴 해요. 저는 그런 직업은 언제든지 해요. 저는 이렇게 감독이라고 해서 꼭 큰 영화만 하는 게 아니고 직업에는 그런 클래스가 없는 규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닭꼬치는 솔직히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장소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3,500만 원이었고 3,500만원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로케이션 장소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나 제가 연출부 생활 때 김가도의 밑에서 같이 갔던 그 수미에 나왔던 형무소나 저 연출부 생활 때 갔던 시간에 나왔던 그 섬이나 그리고 그 닭꼬치 공장은 저희 PD님이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쓸 때 거기를 생각하고 썼어요. 근데 PD 제안을 하기 전에 썼어요. 그 다음에 저기 앉은 정희석 PD한테 이걸 주면서 PD를 맞춰주겠다고 본인이 읽은 다음에 이거 우리 어머니 부모님 가게 맞냐고 해가지고
맞다. 그래서 난 본인이 할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글을 썼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진짜 안 해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당 냄새는 그래요. 그러니까 꼭 피 냄새가 그러니까 피 냄새가 있다고 해서 피의 냄새가 못 익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돈 냄새가 난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살인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 냄새. 왜냐면 제가 오스트리아에 잠깐 살았을 때 거기가 중립국이었어요. 보면은 예를 뭐 보지니아 이런 데서 온 친구들 보면은 얼굴에 전쟁 냄새가 나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안 겪은 그 사람들이랑 전쟁을 겪었던 저의 또래 나이들 보면은 전쟁의 그런 화약 냄새가 난다 들었었어요.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환하게 웃고 그래도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경험에 따라서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게 피가 안 튄다 그래도 그 피 냄새는 몸에 밴다 생각했었어요. 감독이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듣고 보면 굉장히 좀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표현해 주면서 더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럼 제가 좀 추가적으로요 김범주 배우님께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배역 같은 경우는 이 연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고 계속 감독님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배역 관련해서 민수 역할 관련해서 가장 좀 궁금했던 감독님께 여쭤봤던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나요? 그 촬영을 하기 전에도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촬영 중에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민수 캐릭터를 처음에 놓고서 전에도 뭐 다른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민수가 조금 더 어리숙한 캐릭터로 시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들이 다들 어리숙해서 실업자들이 아니듯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살인을 하면서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왜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좀 부리잖아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극과 극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고 싶었지만 이제 감독님하고 조율을 하면서 그런 조율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평범한 캐릭터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민수라는 캐릭터가 살인을 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씬에서도 그렇고 약간 돈 위에서 그 성적인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선 처음에 오프닝 씬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돈과 쾌락은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솔직히 말하면 물질적인 기쁨이고 쾌락은 굉장히 정신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과 정신적을 가장 꿈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씬이었었어요. 그 씬이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똑같은 씬이지만은 똑같이 돈 위에 누워 있는 장면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쾌락이 어쩌면 정적인 안정감을 준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민수의 얼굴이 굉장히 차분하고 처음과 달리 돈 위에서 있을 때 굉장히 차분한 얼굴. 그다음 꿈과도 다른 거죠. 꿈에서 굉장히 쾌락적인 걸 느끼겠지만 돈이 봤을 때는 생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두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또 아까 써주신. 네. 주인공 민수의 살인 재능에 앞서서 문 여는 재능을 가졌다고 싶을 정도로 잘 여는데요. 보험회사에 8년 근무하면 다 저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더 천부적인 재능 같고요. 두 번째 냄새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과 겹쳐서 생략하겠고요. 전범수 배우는 영화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그런 다른 거 뭐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처음 연기를 시작한 거는 이제 연극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어떻게
뭐 아는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극단에 찾아가서 이제 처음 그 연극으로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연극으로 이제 워크숍 공연 그리고 이제 극단 공연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감독님 만나게 돼서 작품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연우 역의 정범수 배우님이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근거 같은 것도 있었나요? 우선은 쌍꺼풀 없는 배우를 찾았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선 김원주 배우 얼굴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한 배우를 냈다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배우건 뭐 남자배우건 쌍꺼풀 없는 배우를 좋아해요. 그냥 동양적인 얼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름다운 여배우나 너무 멋진 배우는 솔직히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돌발지 모르겠지만 뭐 제 첫 작품의 차수연이라는 배우도 굉장히 동양적이었고 이천희도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윤계상 씨 솔직히 이런 말은 계속 미안하죠. 이렇게 꼬미남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연기가 훌륭한 지금 하신 말은 저희만 알고 있는 걸로. 윤계상 씨 진짜 좋은 얼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었으면 그런 배우의 냄새가 안 났을 거예요. 지금 요번에 소수이견도 너무 연기가 좋았고 지금 드라마도 배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전 같이 했던 감독으로서 너무 기분이 너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좀 그런 동양적인 얼굴을 찾고 싶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저희 의상 실장님이 계세요. 근데 의상 실장님이 저 영화를 하게 되실 때 폐암 말기셨었어요. 폐암 말기셨는데 그분의 꿈이 그 영화 의상을 하는 게 꿈이셨었어요.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저희 PD랑 조 감독을 앉혀놓고 촬영 도중에 쓰러질 수 있으시다. 근데 나는 가고 싶은데 그 스태프들이 반대하면 못 가겠다 했는데 당연히 스태프들도 같이 하고 영화 끝난 다음에 너무 이렇게 슬프게 세상을 뜨셨는데 그때 제가 그분이 살아있을 때 쌍꺼풀 없는 배우를 찾는다 했을 때 그분이 김범준 배우, 전무수 배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좋은 배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감독이랑 맞는 그 배우인 것 같다 해서 갔는데 연습하는 걸 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해서 큰 역을 줘도 됐겠구나 해서 그때 좀 원래 역이 굉장히 작은 역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면 그 역을 소화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고인 되신 김광수 실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좋은 배우를 소개시켜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네. 팩팩은 못 드리지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동생을 죽이고서 그 파리 가는 것처럼 해서 동생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파리를 간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람 없는 섬으로 여행을 갔다는 거는 여주인공도 처음부터 죽일 생각 아니었나요? 원래는?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그걸 답을 하면 영화 재미없어요. 답을 못 들으니까 죽이러 갔다 하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죽이러 갔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꼭 그게 맞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끝내는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게 아마 어쩌면 그 여자와 마지막 이별하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얘를 떠나기 위해서 아주 이별일 수도 있는 거였었고 그리고 우선은 그 둘만의 갇혀놓은 공간에 한번 두 캐릭터를 붙이는 거예요. 원래 섬에 대한 생각은 촬영 들어가기 며칠 전에 시나리오를 고친 거였었어요. 왜냐면 정화 씨랑 김원주 배우랑 리허설을 하다가 섬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섬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고 물에 갇히고 껌껌한 그런 암흑 속의 영화를 찍으면 재밌을 거 했는데 당연히 예산에 의해서 제가 원했던 그런 암흑 속에서는 찍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섬이라는 의미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서 둘만의 가치, 그 본인의 본성이 드러나는 곳이 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자도 나중에 남자가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무슨 걸 하고 말건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의 본능은 진짜 갇혀 있는 부인도 있어야지 들어야지 안 돼서 섬의 설정을 넣었습니다.
사실 좀 관련한 질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데요. 사실 살인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죽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조르는 행위 아마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가 뭐 뽑아낼 수는 있겠는데요. 목 조르는 행위에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저는 무기 사용을 싫어해요. 왜냐면 사람이 가장 본능적인 거는 손이라 생각들거든요. 반대로 저의 전작품 보면은 윤계상 통사기자 총을 쓰지 않아요. 걔는 그냥 발차기 이렇게. 저는 굉장히 칼 이런 도구보다는 본능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에 본인도 아니게 칼을 쓰지만 목을 조른다는 것만큼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죄송합니다. 칼을 이렇게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찌르면 그냥 즉사하잖아요. 그렇지만 목을 저가 그 고기를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이게 목이 쪼여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때 목이 쪼여오는데 119도 걸 수도 없고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다행히 손톱으로 고기를 제가 빼내서 살았는데 그럼 목이 쪼르면 그만큼 고통이 크구나 해서 그냥 손으로만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김건주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목을 조르는 행위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연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좀 오셨는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연기가 더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나요? 네, 만약에 그 민수가 그 살인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사이코패스였다면은 칼을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구를 썼다면은 조금 느끼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 목을 조르면서 그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안경 끼고 죽으신 그 배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배우가 아니세요. 왜냐면 현장에 잠깐 놀러 오셨던 안사gun 감독님이라고 그 블라인드와 순수의 시대를 찍었던 감독님인데 현장에 놀러 오셨다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안경을 이렇게 삐딱하게 하시고 샤워를 막 내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저한테 가면서 자기가 곧에서 순수의 시대 촬영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이절단신을 감독님한테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때 불러주지 않으셔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예, 그 역할을 또 그렇게 안정환 감독님이 또 하신 거네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재밌는 비하인드도 있고. 사실 정원소 배우님에게 또 프로만 받아들였을 때, 얘는 좀 이런 행위를 하겠구나, 이런 애구나, 라는 그런 이해에서 출발한 연기인가요? 아니면 좀 하면서 그 역할을 좀 이해를 해나간 그런 캐릭터인가요? 아까 뭐 잠깐 말은 했었는데 어떻게 다가갈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정말 혼자 고심도 해보고 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렇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그 시나리오 지문에 나와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했지만 감독님이 결국에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굉장히 본능적인 아이잖아요, 연우가. 돈이 필요해서 형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이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더 좀 하기에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고민하고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민수 캐릭터, 연우 캐릭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중요한 캐릭터인 또 수진 캐릭터.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능적인 캐릭터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민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내재한 그런 재능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정화 배우님께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처음부터 감독님이 좀 동의해서 연기를 한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 게 김기덕 사단주는 항상 여성 비하적인 영화를 찍겠다는 말이 많던데 절대로 그렇게 만든 영화는 아니었고요. 원래 제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압박이 굉장히 커요. 돈이 있어야 결혼해야 되고 직업을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요. 항상 저 정도 언제 돈 벌래, 언제 돈 모을래, 언제 집 살래, 언제 결혼할래 이런 것들이 그런 저의 고민을 그냥 사람화시킨 게 배정아 씨가 했던 연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 고민을 누군가 여기서 제 또 다른 자아를 그냥
캐릭터를 맡는 게 배정아 씨였고, 배정아 씨는 너무 훌륭한, 지금 여기 같이 하지 못하지만 보는 순간부터 연기를 같이 하고 싶던 배우였어요. 왜냐면 부산영화제 처음 했는데 신인 배우인데 그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배우들은 감독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꿋꿋하게 이렇게 꿋꿋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보통 감독들이 이렇게 농담을 해도 그냥 네 아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은데 그 전화번호를 그때는 정아 씨 매니지먼트가 없었고 개인 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을 때 배정아 씨 전지현 감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로 사적인 번호가 아니고 찾아내고 싶다고 했는데 정아 씨가 웃더니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더 오해하게 돼요. 그렇게 됐는데 솔직히 정아 씨는 너무 진짜 연기 기계였어요. 왜냐면 이게 우는 신이 있지만 배우가 이런 눈보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정아 씨는 진짜 이걸 한 이렇게 앞에, 옆에, 뒤 와이드샷 찍을 때도 항상 똑같은 지점에서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그 리딩할 때도 똑같은 지점에서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똑같이 감정을 딱딱 잡아내가지고 이런 배우가 왜 지금 나타났을까 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이렇게 20대 초반 배우는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래도 영화에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많이 아쉬움이 컸었어요. 아마 그 전소희 감독님의 콧물은 날아간다인가요? 그 작품이 아마 영화 데뷔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작품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 영화 보시고 혹시 좀 인상이 남았다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 정도 더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예.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마지막으로 다 여쭤볼 거니까요. 그럼 한번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그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차기작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목 배우님부터. 네. 일단 무더운 날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정해진 작품은 없고요. 지금 열심히 오디션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살인재능을 찍은 거를 아시는 분들은 항상 저를 만나면 인사말이 다음 작품 뭐야? 다음에 뭐 나오냐? 이제 인사말이 그거예요. 근데 사실 살인재능 제가 주연을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주연을 한 거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어떤 배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면서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오디션을 보고 예전 조단혁 때처럼 다시 또 처음부터 오디션을 보고 또 저를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서 또 연기를 하고, 이제 그 연기를 접는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굶더라도 저는 연기를 계속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중에 또 어떤 좋은 작품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다시 꼭 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단편 작업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속히 말하는 세계적인 배우인 조달환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세계적인 배우 조달환 씨와 아까 말한 그 스테이크 못 걸려 죽었던 단편을 찍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충 촬영이 남아 있고요. 그건 한 15분 정도의 단편으로 단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틀 수 있는 거는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0.0MHz라고 다음 웹툰에서 연출되는 공포물이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 그 여름에 개봉하는데 사람들이 왜 공포물이라고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제를 받는 순간 거절했던 작품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저렇게 이거 준비하고 있을 때 그 회사에서 0.1MHz가 있다, 공포물이고 그 웹툰 원작이다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공포물을 하지 않고 웹툰은 더욱더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저한테 오는 작품들은 예산은 작은데 큰 걸 바라는 영화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거의 막 200억짜리 예산의 영화를 찍고 싶은데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년 여름에 근데 뭐 개봉을 솔직히 영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 만들어서 내년 여름에 또 이런 자리가 있고 또 여러분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